조선시대까지의 임금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는 신이 정해준 자신의 아들이었으며 닿을 수도 만질 수도 차마 눈을 들어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죠. 법을 제정하는 이도 집행하는 이도 임금이었고 정책을 결정하는 이도 수행하는 이도 임금이었죠. 재판의 최종 결정권자도 다름 아닌 임금이었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 왕에 대한 신하의 견제와 교육도 말만 그럴싸했지 신하가 임금의 권위나 권력을 넘어서는 일은 거의 없었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을 수 없었지만 그 성공한 쿠데타도 두세 번을 제외하고는 왕족에 의한, 그러니까 동일한 유전자적 정당성을 가진 인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의 최종적 해결자는 언제나 현재나 미래의 임금이었죠. 그리고 시청자인 우리들은 이러한 임금의 역할을, 위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정치체제와는 무척이나 다른데도 말이죠. 하긴 유사한 정치체제에서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아야 했고 왕조의 현실적 변형을 매우 가까운 곳에서 관찰하기도 했으니 공화정 형태의 정부를 갖게 된 지 100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조선 왕조가 사라진 후에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왕조식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모두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계급의식이 얼마나 조선의 반상의식과 유사한지와는 별개로 사극에서 임금의 권위는 확실히 예전만 못합니다. 중인이 왕을 우습게 보고 왕과 삼각관계를 맺기도 하고 거지가 왕이 되고 광대가 왕이 되며 늙은 신하나 표독스러운 대비가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해도 왕은 찍소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왕이 산송장이 되기까지 하죠. 왕이든 세자든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무릎도 꿇고 스스로 칼도 들어야 하죠. 그리고 거의 모든 사극에서 빠지지 않고 영모가 등장합니다. 아예 그게 드라마 제목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역심을 품지 않으면 드라마의 등장인물이 되지 못할 것 같은 드라마, 모든 등장인물이 왕위를 놓고 죽음의 레이스를 펼치는 드라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역적인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첫 번째 후보는 좌의정 신치수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역심을 품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었죠. 현 임금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1등 공신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덕분에 그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영의정에 버금가는 좌의정이 되었고 조카는 임금의 총애를 받는 후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자신 역시 임금이 가장 아끼고 가까이 하는 공신의 충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경영의 실권은 모두 신치수 그의 차지였습니다. 임금과 강한 유착관계를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물론 자신의 유능함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지만 그와 더불어 임금을 마약에 중독시켜서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헌데 갑자기 임금이 달라진 겁니다. 마약을 찾지도 않고 광기 어린 폭력성을 드러내지도 않으며 그토록 아끼던 자신의 조카 선화당을 찾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얼음장 같은 차가움만 느껴질 뿐이었죠. 신치수가 충신은 아니었습니다.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매관매직을 일삼았고 백성들을 쥐어짜서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되었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정책들을 쉽게 밀어붙일 수 있으려면 임금의 신뢰만으로는 부족했던 게 당시 조선의 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치수는 조정의 신하 중 절반 이상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두었죠. 아들을 주요 관직에 꽂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신치수를 위한, 신치수에 의한 조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이상해진 거죠.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을 불렀던 임금이 이제 툭하면 도승지만 찾습니다. 외로우나 슬프나 선화당의 치마폭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었던 그가 이제 중전 이외의 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마약 공급책이던, 그래서 거의 임금의 신복처럼 여겨졌던 김상궁이 한순간에 벌어진 것도 신치수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임금을 둘러싸고 그의 눈과 귀를 가렸던 모든 장막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자신을 아끼던 임금이 하루아침에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어쩌겠습니까? 변한 건 신치수가 아니라 임금이었습니다. 놀라고 상처받은 신치수에게 남은 길은 하나죠. 배신은 신치수가 한 게 아니라 임금이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신치수에게 역심을 품었다고 손가락질하는 건 그래서 과도한 비난입니다. 임금의 변심이 원인이었습니다. 신치수가 품은 역심이 국가와 백성에 대한 역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역시 신치수에게는 그러나 부당한 비난입니다. 신치수는 애초에 국가와 백성에 대한 충심이 없었습니다. 충심이 없었으니 역심도 있을 수 없죠. 두 번째 역모의 주도자 대비의 경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있죠. 현재의 임금은 선왕과 후궁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출인 거죠. 당시 중전이던 대비는 아들을 생산하지 못했고 세자의 자리를 영원히 비워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후궁의 아들 서자가 세자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후 중전이 아들을 낳습니다. 왠지 영창대군이라고 불러야만 할 것 같은 작중 이름은 경인대군인 어린 왕자는 당연히 적자였기 때문에 서자인 세자보다 정통성이 있었고 경인대군을 중심으로 한 반세자
세자파가 규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자파에서 경인대군을 독살합니다. 당시 세자 현 임금은 자신의 손으로 배다른 동생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동생 경인대군의 독살을 윤허했을 것이고, 따라서 대비에게 현 임금은 자식을 죽인 원수일 뿐입니다. 대비가 역심을 품은 건 따라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자 출신인 임금을 폐위할 대의 명분도 있고 정통성도 있었죠. 임금과는 한 하늘 아래에서 1분도 함께 살 수 없는 어머니, 언제나 피눈물을 흘리는 대비는 이해되고 안쓰러운 역적입니다. 복수의 정당성이라면 세 번째 역모의 주도자 진평군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 역시 현 임금이 용상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효가 제일같이이던 조선에서 아버지의 한을 갚으려는 아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평군은 신치수나 대비와는 달랐습니다. 신치수에게는 임금을 향한 순정만이 있을 뿐이었고 대비에게는 순수한 모정밖에 없었죠. 진평군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도 복수지만 현 임금이 없어지면 왕위를 계승할 왕족들 중에서 가장 맨 앞줄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왕이 되고 싶은 남자가 바로 진평군입니다. 따라서 군사력을 모은 인물이 신치수나 대비가 아닌 진평군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평군이 임금이 되고 싶어진 것은 현 임금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적장자가 아니라서 자격이 없어 보였던, 따르는 세력이라고는 명문가 출신도 아닌 신치수뿐이었던 왕족도 왕이 된 세상이니 그보다 번듯한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개인적 비극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은 겁니다. 조선을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왕좌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궁금해하는 이 남자 진평군이 왕이 되면 조선으로서는 그보다 더한 비극은 없겠죠. 진짜 임금이 가졌던 결단력, 정치력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했고, 가짜 임금 하선의 도덕성에는 발 뒤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왕족, 개천에서 용난 것을 목격한 이무기가 용꿈을 꾸게 된 역적이 바로 진평군입니다. 네 번째 역적은 도승지입니다. 도승지에게는 꿈도 계획도 청사진도 로드맵도 있었습니다. 국가 경영에 준비된 남자가 도승지입니다. 명문가의 자제에다가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를 듣고 자랐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아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평범한 백성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이 도승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백성을 위한, 국가를 위한 대안도 있었죠. 대동법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신치수 같은 사대부들이 대동법이라면 학을 떼며 임금은 신치수의 편이라서 대동법 시행에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승지의 눈앞에 임금과 똑같은 외모를 가진 남자 광대 하선이 나타난 겁니다. 도승지야말로 진정한 역적입니다. 그는 진짜 임금의 생일날 축하주에 독을 탔습니다. 의심이 병적인 수준인 주위 누구도 믿을 수 없어 1분 1초가 괴로운 임금이 자신만큼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거죠. 임금을 죽이기 전에도 그는 역적이었습니다. 진짜 임금을 마음대로 유폐하고 허수아비 왕을 세운 다음 국가의 모든 결정을 자신이 내립니다. 심지어 아무 거리낌 없이 왕좌에 앉기도 하고 문서에 옥새를 찍어대기도 하죠. 한치의 주저함이 없이 말이죠.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불안한 외줄타기를 하며 실리 외교를 펼친 것도 다름 아닌 그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만들고 꿈꾼 대동법도 시행합니다. 도승지는 이미 역모를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서 다른 역적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의 전횡은 실로 놀랍습니다.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이랬을까요? 러시아의 라스푸틴이 이랬을까요? 지난 정권의 이 아줌마가 이랬을까요?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 도승지 이규는 비열한 협잡군이며 충신의 가면을 쓴 천하의 역적입니다. 물론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백성을 위해서라면 제도와 신분의 벽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허물어버릴 수 있는 혁명가였죠. 하선 역시 역심을 품었다는 점에서 역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임금을 대신했을 때 그는 임금의 자리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달라졌죠. 그는 스스로 임금이 되고자 했습니다. 권력을 소유하고 싶어진 겁니다. 점점 임금 일에 익숙해지자 그는 더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진짜 임금이 되고자 하죠. 심지어 중전마저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그의 욕심은 커지고 커져가서 그는 자신이 진짜 임금이라고 착각하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고 일갈하던 이들이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것은 난, 즉 혁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선이 원하는 건 비밀스런 쿠데타였으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왕이 되고 싶은, 좋은 건 다 하고 싫은 건 다 하지 않겠다는 유치한 마음으로 임금을 꿈꾸는 이가 바로 하선입니다. 그에게 정통성은 없지만 자질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도승지는 그에게서 백성에 대한 파격적인 공감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선이 천민, 즉 백성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공감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애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중전은 그에게서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잔꾀를 굴리지 못하고 상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누구에게나 정을 주고 좋은 것은 나눠 먹을 줄 알죠. 하선이 착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착한 심성이 임금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착하면 임금이 돼도 됩니까?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하고 때로는 조장하면서 국익을 도모해야 하는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는 착함이 기본이 되어야 하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협잡과 잔꾀도 부릴 줄 알아야죠. 도승지와 중전 등 하선파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선의 인성에는 정의감도 있습니다. 이 역시 지도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즉 하선은 일반 민중에 대한 공감 능력, 선함, 정의감, 그리고 적폐 청산의 파격적 의지까지, 그는 완벽한 지도자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점들을 모아도, 이보다 2배, 3배, 10배를 모아와도 그에게 절차적 정당성, 절차의 정통성이 없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가 도승지와 만들어갔던 조선은 사상 누각이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허망할 뿐입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난 불행한 역적이 바로 하선인 겁니다.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있습니다. 아, 이 작품은 이 장면 때문에 만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작가나 감독의 의도가 오롯이 묻어나는,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으로 남는 그런 장면. 이 드라마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껏 괴상한 전개라고만 받아들였던 그 모든 대사와 행동들을 이 장면을 통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의도에 공감했죠. 지금까지 왕좌를 위한 무한 경쟁, 왕이 된 남자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드라마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W였습니다.